네, 시작할까요? 안녕하세요. 네, 아침부터 시험 보고 공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 오늘 문제 해설로 바로 들어가죠. 자, 강의 계획서에도 얘기는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좀 쟁점을 많이 내려다 보니까 문제가 좀 분설해서 들어가는 식으로 가죠. 통문제보다는 분설 문제로 들어가고, 그럼 이제 통문제가 들어가는 것보다 일단 문제 자체가 짧게 이제 끊어쳐서 나오는 거니까 약간 형소법처럼 전체적인 난이도가 문제 구성에서 약간 낮아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전체적인 모의고사의 난이도를 평가하면 실제 시험 난이도보다 어렵게 되는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난이도는 평이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지금 여태까지 당연히 이제 진목까지 왔을 때는 뭐 기본 강의든 정리 강의든 해가지고 형법이든 형소법이든 전체적인 내용 정리랑 중요 쟁점 판례에 대한 이제 정리 암기 정도는 1차적으로 끝난 걸 전제로 지금 답안 쓰고 문제 푸는 단계로 넘어온 거면, 아주 특이한 문제 이런 것들 몇 개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답안을 무난하게 문제 풀고 작성할 수 있겠다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진모를 접근하는 방법이 지금 우리가 배운 거를 차근차근 중요 쟁점 위주로 한번 다시 정리하고, 그 와중에서 정리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예습 위주로 가죠, 진모는. 그래서 해당 그 진도 범위 내에서 예습을 하고 그걸 가지고 그 다음 시간에 문제 풀고 정리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진모를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거를 개인적으로는 이제 지향하라고 하냐면, 뭔가 이제 진모 단계에서 기존에 우리가 배우지 않은 새로운 쟁점이니 새로운 문제를 뭐 정말 새롭게 그냥 새로운 쟁점 문제를 약간 추려내고 정리하겠다 식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기존에 배웠던 걸 한번 무난하게 쫙 정리한 다음에 무난하게 시험에서, 원래 시험에서 몇 개 그냥 튀는 쟁점 말고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운 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맞춰가지고 그냥 구멍 없이 붙어 나가겠다로 목표를 잡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문으로 가셔가지고요. 근데 이제 세부 문제 들어가기 전에 첫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답안 구성 이제 관련해가지고 개념만 잡으면 다 했던 얘기예요, 이제. 이순환 단계로 넘어와서 이제 하반기로 넘어가면 새롭게 배우는 얘기는 하나도 없고 기존에 배웠던 얘기 반복이고 정리입니다. 자, 사례 답안에서 답안 구성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요? 가장 크게 잡으면 이건 뭐 민법이든 형사든 공법이든 다 마찬가지고 모든 사례, 법학시험에서 사례시험 답안의 기본 구성이에요.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있으면 물어보는 거에 대한 답이 결론이죠. 형법 같으면 갑과 을의 죄책을 논하시오 그랬으면 이 결론에 뭐가 들어가요? 갑에게는 이 죄가 성립하고 을에게는 이런 죄가 성립한다. 무슨 죄다 무슨 죄다라고 쓰는 거고, 형사소송법 같으면 이런 뭐 적법성을 논해라고 했으면 결론이 수사기관에 이런 행위는 적법하다, 위법하다, 부적법하다 들어갈 거고, 증거 능력이 있냐 없냐 물어봤으면 있다 없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한 줄 들어가는 거죠. 물음에 대한 답이라고 생각하시고, 대신에 한 줄이긴 하지만 한 줄에 비해서 배점이 크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객관식 같으면 정답을 맞추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연히 배점이 크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줄이지만 물어보는 거에 대한 결론을 정확히 써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부분은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물음에 대해서 답을 맞춤에 있어서 적용되는 법리기재예요. 네가 물어보는 사실관계에 내가 이러이러한 법리를 적용해서 검토한 결과 기다 아니라 결론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법리 등 기재가 들어가는 거고요. 법리 기재라고 하면 가장 기본은 뭐예요? 법학에서? 형소든 형법이든, 특히 형소 쪽으로 가면 더 자주 나오죠. 그냥 단순 규정에 따른 포섭해가지고 기다 아니다 결론 내리는 경우 되게 많이 나오죠. 형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일단 법리 기재의 가장 기본은, 우리는 법학이기 때문에 당연히 규정설시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좀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규정은 너무 당연하게 그냥 알고 있는 거고, 여기다가 추가되는 판례 법리 같은 거를 좀 더 이제 쓰겠다 해서 판례가 먼저 떠오르는 경우가 이제 공부를 할수록 더 이제 자주 생기는 건데, 어쨌든 답안을 검토함에 있어서 판례라는 건 뭐야? 결국 규정에 대한 해석론이고 규정에 대한 공백을 메꾸는 식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 출발은 규정이 나오고 거기다가 이제 추가적인 판례 법리 설시가 들어갈 뿐이에요. 이 규정에 대한 해석과 관련해서 판례는 이런 식으로 판시하는데 이제 멘트가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죠. 자, 그래서 규정 적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당연히 판례법리 들어가고요. 당연히 어떤 경우도 규정을 먼저 쓰고 이 규정의 이 부분 해석과 관련한 판례트 이렇게 둘 다 쓰는 경우도 있고요. 자, 그리고 일반 법리나 실무례 같은 거, 뭐 불이익 변경 금지의 의 같은 걸 쓴다는 거예요. 의나 요건, 일반 요건 정리 이런 것들. 실무상 뭐 이렇게 처리하고 있다 이런 식의 실무례 같은 것 좀 들어가는 경우도 있죠. 자, 그리고 이제 기록 답안 같으면 여기서 끝나는 건데, 이제 우리는 사례 답안이니까 사례 답안에서 또 주로 이제 중요 쟁점으로 잡히는 게 무슨 해석인이 법적 취급과 관련해서 어떻게 할 건지 자체 견해 대립을 소개하고 불법원인 급여에 있어서 횡령죄가 성립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견해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견해. 그러니까 학설이라는 건 그런 식이에요. 이제 논점에 대한 견해 대립의 소개죠. 그리고 여기까지도 소개해요. 그런 쟁점에 대해서 판례는 무슨 설의 입장에서 이러이렇게 판시하고 있다라까지. 그럼 학설과 판례까지는 쟁점에 대한 논의 소개인 거고, 자, 우리는 뭐를 항상 마무리를 해줘야 돼요? 결론을 내매 있어가지고 소개한 논의 중에 나는 요거대로 네가 물어보는 사실관계 검토에서 네가 물어보는 거에 대해 답을 내겠다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 이 학판검에서도 소결론이 나와 있어야 돼요. 그 결론이 뭘 말하는 거야? 검토를 쓰셔야 돼요. 가끔 답안 보면은 학설 판례 쓰다가 약간 정신 놓고 검토에 대한 누락을 해버리고 바로 사안포섭으로 넘어가는 답안이 있는데, 그게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논리적 흐름이 확 깨져버리는 게, 거창하게 이렇게 쫙 펼쳐만 놓고 여기에서 내가 뭐가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여기에 따라 사안포섭을 하겠다라는 검토 결론을 내리지 않고 갑자기 포섭과 결론이 나와버린 답안이 있어요. 그럼 읽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판단해요? 아니, 소개만 거창하게 해놓고 맺어주지도 않고 갑자기 이런 걸로 하나로 검토를 내린다고? 그럼 이건 뭐 어쩌자는 답안 이렇게 되는 거고, 읽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법리기재와 사안포섭이 완전 따로 놀아요. 얘는 기계적으로 이거 나오면 이거 박아 놓는 거고, 그냥 사안포섭은 아예 또 그냥 따로 막 이렇게 쓰는 식의 답안이 돼버리는 거고, 전체적인 논리를 확 깨져버립니다. 그러니까 판례 같은 걸 아무리 잘 베껴 쓰더라도 요런 거 누락하면 답안에 대한 인생이 확 안 좋아져요. 딱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학설, 쟁점과 학설 판례를 언급한 이상 검토는 무조건 써야 돼요. 그러면 정말 내가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해가지고 검토를 답안에서 못 쓸 것 같다 그러면 아싸리 처음부터 뭘 날려버려야 돼요? 학설 자체도 날려버려야 돼요. 검토를 누락할 것 같으면 그냥 판례만 쓰는 거예요. 그냥 이 답안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공부하는 단계부터 정리하는 거. 우리가 사례의 쟁점을 학판검으로 전체 정리하는 쟁점도 있지만 그냥 이 정도는 판례만 쓰세요 하고는 쟁점도 있죠. 그런 것들 자체가 판례만 쓰겠다는 얘기고요. 굳이 학설까지 구구절절히 논하고 검토까지 논할 중요 쟁점이 아니란 얘기여서 아예 처음부터 학설을 날려버린과 동시에 검토도 같이 날아가니까 결국 판례만 쓰는 거예요. 판례만 쓰는 쟁점에서도 이제 원래 학판검으로 구성되는 쟁점들도 꽤 있거든요. 그걸 이제 변실 싹 쳐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재규제 같으면 쟁점정의 형법 이제 그런 데서 학판검으로 잡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시험에서 최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학판검으로 잡는 거. 그 정도는 웬만큼 학판검은 잡아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그냥 당연히 누락을 안 해야지 하지만 여러분들 그 답안 여태까지 써놓은 걸 한번 쫙 뭐 민사든 형사든 공법이든 쫙 검토를 해보면 은근히 이런 것들 누락한 답안이 꽤 나오거든요. 하다 보면 이제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거 잘 잡아두셔야 되고, 자, 법리 소개를 했으면 또 뭐야? 여기 누락하시면 안 돼요. 생각보다 또 상당수 답안이 법리는 잘 써놓고, 왜냐면 여기는 내가 이제 공부한 거를 막 떠올려가지고 막 외워쓰고 법전에 있어 규정을 베껴 쓰는 거니까 여긴도 막 객관식에도 나오는 법리인 거고, 객관식이 법리는 그대로 나오죠. 여기서 나오는 법리를 거창하게 써놓고 그래서 답은 이렇다라고 써놓는데 중간에 뭐가 빠져 있어요? 사안포섭이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이 사안의 뭐 검토라고 해서 사안포섭이라고 되고, 여기는 이제 뭐가 들어가는 거야?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내가 소개한 법리를 적용하고 포섭하는 과정을 써줘야 돼요. 내가 여기서 만약 긴급체포 적법성 관련해가지고 긴급체포 요건을 뭐 3개, 4개 분설을 쫙 했으면 긴급체포가 적법하다, 위법하다 결론을 내리기 전에 이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우리 사실관계에서 이런 거 따져봤더니 이 요건은 갖췄고, 이런 거 따져봤더니 두 번째 요건은 갖췄으나 이런 사실관계 따져보면
세 번째 요건은 못 갖췄다. 그래서 요건을 못 갖춘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요. 불법원인 급여 횡령에서 횡령죄가 된다 안 된다 법리 소개를 했으면 사안포섭 핵심 뭐야? 우리 사실관계에서 얘들이 헤쳐먹은 거는 이렇게 뇌물 전달 목적으로 공여받은 것으로 불법원인 급여물에 해당한다라는 사실관계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불법원 급여를 헤쳐먹은 거니까 아까 법리 검토 내린 대로 횡령죄가 된다 안 된다로 마무리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 구성을 법리 소개 한 문단, 실제 이제 답안을 써보면 사안포섭을 하다 보면 결국 결론이 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요건을 못 갖춘 위법하다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그러니까 실제 답안은 한 문단, 한 문단, 두 문단으로 끝납니다. 물론 이제 뭐 문제에 따라서 결론을 따로 맺을 수도 있는 거니까 문제에 맞춰 쓰는 것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시험 답안이고 특히 학판검 잡히는 거 관련해 가지고 추가로 앞에 이제 선행적으로 잡히는 목차가 자, 이런 표현은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 실제로 목차도 잡지 말라 그러죠. 이 표현 자체를 답안에 쓰지 말라 그래요. 그냥 구성만 잡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 제기 쟁점 정리를 쓴다 그러면 뭘 쓰는 거예요? 네가 물어보는 거에서 결론을 내매 있어가지고 요런 거를 위주로 검토하겠다라고 이하에서 내가 주요하게 논할 법리를 먼저 키워드로 소개해 주는 겁니다. 아까 불법원인급의 횡령에 대한 긍정부정 판례 태도 같으면 우리 사안의 경우 불법원인 급여물을 헤쳐먹은 거에서 그 불법원인 급여물의 임의처분 시 횡령죄 성부가 문제된다. 그런 키워드를 써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진짜 바쁘면 요거는 서론격이기 때문에 정말 바쁘고 답안에 여유가 없고 공간이 없으면 얘를 먼저 쳐내야 돼요. 답안에서 뭔가 이제 취사 선택을 분량이 한정되어 있고 시간이 한정되기 때문에 취사 선택을 한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쳐내는 건 이 부분을 쳐내고 메인 법리 포석 결론만 내려도 득점하는데 아무 지장 없거든요. 그래서 쟁점 정리는 약간 추가적으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되 학판검 쓸 때는 쟁점 정리는 무조건 써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견해 대립을 소개함에 있어 뭐가 문제가 된다를 써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규정 판례 그냥 일반 법리로 포섭해가지고 결론 낼 때는 문제 제기는 생략 가능하고 웬만하면 그냥 생략되는 쪽으로 가는데 대신에 뭐야? 학판검 쓸 때 우리가 학판검 할 때 문제 제기 쟁점 정리 키워드를 먼저 잡잖아요. 그 쟁점 정리할 때도 학판검 쓸 때는 쟁점 정리 키워드로 무조건 써주고 간다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 답안 구성은 문제 제기 딱 첫 문단, 그 다음에 법리 기재 두 번째 문단, 사안 포석 결론 세 번째 문단 딱 그 정도로 잡고 가시면 되고요. 자, 쟁점 정리 문제 제기라고 했을 때 이게 민법 답안에서 아마 그거 쓰는 게 습관 들어가지고 가끔 내려오시는 것 같은데 전체 문제에 대한 쟁점 정리 문제 제기 쓰지 마세요. 그거 쓰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들. 전체 문제에 대한 쟁점 정리 뭐야? 여러분들 지금 아까도 보니까 그런 답안 있던데 답안지를 이렇게 두 바닥, 네 바닥을 쓰잖아요. 쓰면은 우리가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를 쓰죠. 그럼 제가 이런 식으로 쟁점 정리 문제 제기를 그래도 좀 추가로 논하란 얘기는 이 1번에 대한 논의를 법리 전개를 함에 있어가지고 요런 게 문제다. 불법원인 급여 횡령이 문제된다. 긴급체포 요건 관련해서 긴급체포의 적법성이 문제된다. 뭐 사인의 위수증 관련해가지고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문제된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논할 법리에 대한 쟁점 키워드 적시를 들어가는 거고 제가 지금 쓰지 말라는 건 뭐야? 이 1번 전에 0번으로 잡아가지고 1번에서는 불법원인 급여 횡령죄 성부 2번에서는 긴급체포 적법성 관련 요건 3번에서는 어쩌고저쩌고 사인의 위수증 이거를 각각 논하겠다. 전체 문제에 대한 정리 쓰지 마세요. 뭐 쓴다고 틀린 건 아닌데 써봤자 여러분들 득점에 유효하게 작용할 일이 없어요. 왜? 결국 개별적인 쟁점 키워드를 다시 써야 돼요. 여기 쓴다고 해서 여기 생략하는 것도 이상하거든요. 그러면은 시험 답안에서 득점이라는 거는 중복해서 쓴다고 점수를 2번 주는 건 없죠. 그냥 맞는 말은 한 번 쓰면 한 번 주는 거고 반복해서 쓰면 그건 점수를 더블로 주는 건 없어요. 그러면 굳이 키워드를 꼭 써야 될 것 같으면 당연히 개별 논의 직전에 쓰는 게 가장 적합한 설신 거고 개별적으로 논할 거를 다시 몰아가지고 막 두세 줄 잡아서 쓴다 그래서 여기 점수를 따로 안 줍니다. 무익적 기재고
형식적, 무의적 기제는 실질적, 유해적 기제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사례 시험은 시간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답안지 공간도 부족해요. 이게 다른 주관식 시험, 다른 국가 시험은 답안지 분량 자체가 한정되어 있지 않고 답안지를 더 달라 그러면 더 주는 시험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시험은 그런 시험이 아니라 답안지 분량 자체가 아예 한정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 한정된 분량에서 내가 아는 걸 득점에 필요한 내용을 꾸역꾸역 맞춰 쓰는 게 힘든 시험이고 그걸 또 트레이닝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쓸데없이 득점에 필요도 없는 내용을 두세 줄을 씀으로써 세 줄이 날아가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유해적 기제, 시간하고 공간을 잡아먹는 건 유해적 기제입니다. 그래서 약간 그 민법 답안에서 모범 답안에서 막 요런 거를 써놔가지고 그걸 따라 쓰시는 것 같은데 쓰지 마시고 저 같은 경우에서 모범 답안에 요거 쓰지도 않아요. 이게 모범 답안이니까 구색을 맞추려면 이런 걸 쓰는 게 좋거든요. 근데 괜히 이런 것도 써놓으면 여러분이 따라 쓰려고 그래가지고 모범 답안에도 이런 거 안 내요. 저는 좀 모범 답안을 그렇게 짧게 내죠 일부러. 자 그리고 이게 써보면 아시겠지만 더더욱 문제가 뭐야. 만약 이걸 내가 쓴다 그러면 실제 답안 어떻게 써야 돼요? 이 부분은 공간을 비워놓고 밑에 답안을 다 쓴 다음에 써야 돼요. 이건 옛날에 사시답안 이걸 쓰라고 하는데 옛날 사법시험 답안 같으면은 실제로 어떻게 쓰라고 가르치냐면 요걸 먼저 쓰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 공간을 세 줄, 다섯 줄 예측해서 비워놓은 다음에 밑에 세부 논의 답안을 쓴 다음에 이제 뭐야? 밑에서 내가 답안을 쓰면서 전체적인 쟁점 정리가 쫙 끝났죠? 왜냐면 쓰기 전에 먼저 쓰려면 내가 쓸 거를 예상해서 쓰다 보면 어떻게 돼요? 답안을 쓰다 보면 고치는 것들이 있어요. 고쳐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쟁점을 A로 잡았다가 이건 A가 아니라 A 다시 이렇게 바뀌는 것들이 있어요. 쓰다가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먼저 써놓은 걸 고치는 것도 애매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부분을 쓰려면 뒤에 이제 구체적인 답안을 쓴 다음에 여기서 써놓은 것들 키워드를 추려가지고 역으로 마지막에 원래 여기를 채워넣어야 돼요. 근데 실제로 그게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거 쓸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전체 문제에 대한 쟁점 정리는 날리세요. 제가 웬만하면 뭐 써도 돼도 되고 안 써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애둘러서 얘기하는데 이런 건 안 쓰는 게 낫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잡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좀만 세부로 다 했던 얘기들이에요. 여기 쓸 때, 자 학판검 쓸 때 이제 학판검에 당연히 쟁점 정리까지 붙죠. 자 수업할 때 제일 먼저 이런 거부터 얘기하죠. 답안 구성부터. 자 원래 가장 이상적인 답안은 어떻게 돼요? 키워드 잡아 쓴 다음에 거기에 대한 견해들이 내용, 이론적인 근거까지 긍정설은 요런 걸 근거로 요렇게 해석하고 부정설은 요런 걸 근거로 요렇게 해석하며 절충설은 이런 걸 근거로 요런 경우에 한해서 이렇고 이런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그 다음에 판례 소개로 가죠. 판례는 무슨 설의 입장에서 어쩌고 저쩌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검토는 이제 논증이 들어가야죠. 긍정설은 요런 거에 할 때 어쩌고 저쩌고 뭐 반하고 부정설에 따르면 이런 거 너무 가혹하며 따라서 절충을 양자 어쩌고 저쩌고를 모두 고려하는 절충설이 타당 이렇게 논증을 해가지고 최종적인 검토를 논증으로 이게 타당하다고 논리 구성을 때려준 다음에 그 검토한 걸 가지고 사안포섭을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답안인데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 시험은 공간이 없어요. 시간도 없고 그렇게 구구절절히 논증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차선책으로 어떻게 쓰는 게 가장 현실적이에요? 쟁점 정리도 키워드 위주로 외운 거를 현출해서 쓰셔야 돼요. 외우지, 정리하고 외우지 않으면 제대로 안 써지는 겁니다. 구구절절히 풀었을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어요. 말 그대로 불법어린급의 횡령이면 불법어린 급여 횡령이 있어 뭐 처분에 이미 처분 뭐 횡령죄서 이거 딱 맞춰가지고 외운 대로 문장 정리 비문 없이 딱 써주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들어가요? 일단 답안도 웬만하면 다 이 틀에 맞춰놨거든요. 학설은 이름만 쓰세요. 자, 이 정도 타협이에요. 학설을 구구절절히 내용을 쓸 여유는 없고 그렇다고 학설을 또 아예 날려버리긴 애매하면 그럼 차선책으로 이제 타협해서 어떻게 가는 거예요? 학설을 이름만 써요. 자, 이름만 써도 되는 건 뭐야? 키워드를 정확히 쟁점 정리를 썼기 때문에 긍정설, 부정설이야. 이러이러한 경우에 횡령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라고 키워드를 썼으니까 긍정설은 읽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특정돼요? 된다는 견해예요. 횡령죄가. 부정설은 안 된다는 견해예요. 그러니까 굳이 학설 내용을 쓰지 않더라도 쟁점, 키워드, 여부, 거기에 대한 긍정, 부정, 적극, 소극 딱 씀으로써 어떻게 돼요?
내용이 특정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구구절절히 안 써도 문제가 없는데 대신에 뭐는 한 줄 써줘야 돼요. 절충설은 절충설이라고만 쓰면 읽는 사람 입장에서 절충설이라는 건 이런 경우에 한해서 인정 보통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절충설은 절충설이라고만 써버리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어떤 범위에 한해서 되는 건지에 대한 읽는 사람 입장에 특정이 안 되니까 절충설은 여기다가 뭘 쓰는 거야? 이론적인 근거를 쓰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에 한해서 인정된다라는 내용을 쓰는 거예요. 절충설이 있는 학설들은 이런 식으로 내용 한 줄 쓰고 절충설 쓰고 판례 속에 들어가야 되죠. 표현은 평가가 되면 무슨 앞에서 소개한 것 중에 하나 키워드 외운 대로 정리해가지고 이러이렇게 판시하였다. 뭐 이러이렇다는 입장이다. 까지 소개해주고요. 자, 실제로 우리가 지금 견해대리 판례를 소목차를 잡지 않고 지금 한 문단에서 문장으로 이어쓰고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검토를 써야 되니까 한 문단에서 이었을 때는 약간 연결어구 같은 걸 맞춰서 써주는 거예요. 검토에서 이제 주로 쓰는 게 생각건대 같은 거 들어가죠. 뭐 따라서 결국 뭐 이런 식으로 맞춰 쓴다는 걸 생각하시면 되고 생각건대 자 여기서 이제 내용을 안 썼으니까 이 정도는 그래도 내 결론이니까 근거 하나 정도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이런 걸 고려할 때 무슨 설이 타당하다라 그래서 근거 하나 써주고 최종적으로 내가 사안 포섭할 결론을 이 생각건대 이하에서 검토로 내려주고 이 검토에서 내린 결론에 따라서 사안 포섭해서 물어보는 거에 대한 답을 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게 지금 한 문단이죠. 뭐 쟁점 정리 정도는 문제 제기로 한 줄 뺄 수 있더라도 학판검 자체를 여러분들 한 답안에서 견해 대리 판례 검토 소목차를 잡아가지고 끊었을 일은 그냥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결국 이게 한 문단에 들어갈 거고 이제 한 문단에 들어갈 거니까 뭐를 깔끔하게 쓰는 게 문장을 깔끔하게 쓰셔야 돼요. 이게 쓰다 보면은 원래 쪼개 쓸 거를 구구절절을 쪼개 쓸 걸 묶어 쓰다 보니까 문장이 꼬이는 경우가 있어요. 비문 같은 것도 여러분들 다 채점 대상에 들어가요. 읽는 사람이 맞춤법 틀리고 비문 생긴 것들 다 체크하면서 갑니다. 물론 이제 그거를 실질적인 점수 반영을 할지 말지는 다음 문제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부분은 우리가 미리 공부하고 외우고 정리해서 들어가는 부분이죠. 법리기재를 시험장에서 임기응변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이미 내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실관계를 읽고 문제 딱 읽어서 이 쟁점이 문제되는 거나 머릿속에 떠올랐으면 이미 내 답안에 내 머릿속에 법리기재의 답안 쓸 말이 이미 떠올라 있어야 돼요. 정리가 끝나 있어야 돼요. 그걸 완성하려고 우리가 지금 시험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정리 완성된 거 자체가 비문 없이 요게 깔끔하게 떨어져야 돼요. 어디서 문장 마침표를 한번 찍고 넘어갈 건지 이런 것들이 이미 다 정리가 돼 있어야 되고 그게 안 돼 있으신 분은 지금 이순한테 그걸 한번 쫙 정리 예습을 하면서 형법이랑 형소를 지금 이래도 그걸 다시 할 거잖아요. 그럼 기본적인 내용이 이미 다 끝나 있는 거니까 이제 이런 거 정리하는 게 이순할 때 할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정리한 거, 그리고 이제 모범담화에서 정리돼서 이제 보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도 비교해가지고 좀 참고해서, 이런 표현은 모범담화에 좀 더 세련되고 깔끔하니까 이런 거는 바꿔서 정리하겠다? 모범담화에 있는 것보다 내가 이렇게 쓰는 게 내가 더 편하고 말이 맞는 것 같으면 이렇게 바꿔 쓰겠다. 이런 것들을 이순환해서 답안도 비교 정리하고 교재도 참고하면서 정리하는 걸 목표로 가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는 그야말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법리 부분은 규정은 베껴 쓰는 거고 이 판례니 일반론이니 학판검은 다 외워 쓰는 거죠. 이걸 외우는 게 우리가 1년 내내 하는 공부인 거고 대신에 이 부분 있죠? 계속 얘기하는데 민사든 형사든 공법이든 마찬가지고 형사에서 특히 형사소송법 쪽으로 가면 규정을 법리기재에 쓸 일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그러면 여러분들 규정을 쓴다 그러면 판례는 외우고 이런 거는 미리 정리하고 외워 들어가는 거지만 규정은 어떻게 쓰시면 돼요? 여러분들 법전 펴가지고 베끼시면 돼요. 법전 펴가지고 베끼면 될 내용을 굳이 머릿속에서 미리 암기해가지고 외워 쓰려고 그러면 시험이 이제 애매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외울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럼 당연히 암기랑 이런 것들을 이쪽에 집중해야지 굳이 베꼈으면 깔끔하게 끝날 거를 외우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옛날 사법시험 답안 같으면 규정을 단순히 베껴 써버리면 진짜 표현 자체가 답안이 너무 없어 보이니까 베꼈을 때도 좀 정리해가지고 말을 바꿔 쓰라고 가르치거든요. 근데 변시 답안은 그런 답안이 아니에요. 우리는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규정 베껴 쓰는 건 빨리 찾아서 펴서 베끼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또 생각하셔야 돼요? 규정을 빨리 찾는 것도 스킬이에요. 생각보다 규정 같은 거 다 베껴 쓰겠다 생각은 법전을 시험장에서 많이 찾아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중요 법률에 대해서 법전 어느 부분을 찾으면 그게 들어가 있고 그거를 또 베껴 쓰면 된다고 말은 쉽게 하지만 규정이라는 게 막 한 문장으로 정리된 게 아니라 문장에 각호 막 끊어져 있고 막 조항들이 여러 개 준용 규정을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것들도 있죠. 그거를 내가 한 문장 한 문단에 깔끔하게 비문 없이 베껴 쓰는 것도 한 번씩 훈련으로 해보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는 과정이 잡는 거고. 그래서 규정은 좀 베껴 쓰시고 나머지는 깔끔하게 정리한 대로 그냥 외워서 박아 쓴다고 가셔야 되는 거고요. 법리 기재를 차근차근 했으면 여기는 답안 기재가 어떻게 들어가요? 여기까지는 법전 펴서 베끼고 내 머릿속에서 잡은 거 까먹기 전에 빨리 쫙 이제 외워 쓰는 거예요. 숨도 안 쉬고 실제 이제 시험에서는. 그럼 사안포석 기재할 때는 이제 어떻게 돼요? 21번 고르고 문제지를 옆에 펴두고 내가 위에서 베껴 쓰고 외워 쓴 법리를 참고해 쓰셔야 돼요. 잘 쓴 답안은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사실관계에 써있는 멘트와 내 답안 법리 기재에 내가 현출한 단어 키워드들이 조합돼서 써 있어야 돼요. 아까 얘기했죠? 불법원인급의 횡령 같으면 여기 사안 검토 핵심은 뭐예요? 내가 이미 처분한 그 물건이 불법원인 급여물이란 검토가 핵심이에요. 그러면 제대로 쓰는 사안 검토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문제 있는 사실관계가 베껴져 있어야 돼요. 우리 사안에서 행위자가 이미 처분한 그 물건은 뭐 갑이라는 사람이 공무원 누구한테 뇌물 목적으로 전달하라고 교부받은 것이다. 라는 거는 문제지에 써있는 멘트 그걸 찾아서 베껴야죠. 머릿속에서 암기를 떠올리는 게 아니잖아요. 문제지를 펴놓고 베껴 써야 돼요. 멘트 자체를. 그리고 어떻게 들어가요? 최종적인 그 문장의 마무리에는 그 문단의 마무리에는 그래서 이건 불법어린 급여물이다라는 키워드가 나와야죠. 그 키워드는 지금 이미 법리 기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고려하면 요건 불법어린 급여물을 이미 처분한 것에 해당한다. 그래서 검토 내린 대로 횡령이 된다, 안 된다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결론까지 그냥 같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럼 결론까지 이미 나와버렸으면 굳이 결론 반복에 쓸 필요 없이 여기서 답안이 마무리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쓰는 답안을 쓰겠다라고 가시면 어떤 것들을 신경 쓰셔야 되냐면 요게 논리적으로 이 흐름이 연결돼야 돼요. 가끔 보면은 법리는 그냥 법리 기재를 써버리고 법리 기재에서 쓴 단어 같은 게 하나도 안 나오고 그냥 사안포섭이 따로 노는 답안들이 있어요. 그럼 답안이 구성 점수라는 게 있잖아요. 10점 만점, 20점 만점이면 한 2점, 1점, 3점 정도 구성 점수가 재량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럼 재량 점수 같은 건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면 법리 기재 포석 결론 같은 건 개별 몇 점들을 주고 전체적인 흐름이 맞춰져서 이어져서 잘 쓴 답안, 비문 같은 것들이 안 들어간 답안은 구성 점수 3점 중에 2점을 주는 거고 막 비문 들어가고 문장 개판이고 막 이런 것들 뚝뚝 끊겨가지고 그냥 이거는 그냥 베껴 쓰는 거고 이거는 그냥 대충 외워서 박았었고 요거는 기단이다 그냥 대충 쓴 사람이다 그러면 세부 배점은 똑같더라도 구성 점수 3점 중에 한 0.5점 주고 끝내는 거야. 거기서 생각보다 1점씩 차이 나서 설문마다 1점이면 그게 5점, 10점 쌓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약간 이제 글빨로 들어가는 거긴 한데 글빨은 원래 선천적인 거긴 한데 이 정도의 글빨은 후천적으로 트레이닝으로 이제 커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답안 흐름을 좀 이제 지금 단계에서 생각하면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얘기하는 게 왜 여러분들 시험 답안은 여러분들 변호사 시험 사례 답안은 시간 공간 싸움이야? 답안지 분량이 한정돼 있죠. 그럼 한정된 답안에서 내가 100점, 200점 써야 되는 건 딱 그냥 산수 계산이에요. 그러면 주어진 100점 그리고 주어진 답안의 줄수 가지고 나눠보시면 돼요. 그럼 실제로 여러분들이 사례 답안을 100점, 200점 쓴다고 했을 때 1점당 내가 답안지에 할애해야 할 줄수가 어떻게 돼요? 1.2줄로 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10점짜리 설문마다 배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10점짜리 문제에 대한 답안을 쓴다 그러면 답안을 본격적으로 쓰기 전에
답안지 줄수가 딱 체크가 되어 있으면 이 설문 1번이 10점이면 12줄을 체크해놓고 가는 거예요. 연필로. 물론 답안지 제출하기 전에 그런 거 다 지우는 거죠. 30점이면 30 몇 줄 해가지고 그 답안지를 체크해놓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1점이 곱하기도 귀찮으니까 그냥 한 줄로 계산하면 돼요. 한 줄로 계산하고 쓰다 보면 오버되는 게 있으니까 그럼 대충 맞거든요. 그러면 10점이면 10줄, 30점이면 30줄을 미리 체크해놓고 어떻게 가셔야 돼요? 10점짜리 분량의 설문 답안을 쓰다 보면 당연히 오버돼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쓰고 싶은 말이 많아지는 거고 기본적인 공부 내용이 원래 이렇게 구구절절히 쓰는 걸 쳐내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면 할수록 답안 분량은 오버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돼요? 10줄짜리 체크해 놓은 게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10줄 분량을 쓰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한 7, 8줄 쓰고 아직 절반밖에 내가 쓰고 싶은 걸 못 썼는데 이미 7줄이 끝나버리고 3줄 다음에 끝난다고 체크가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쓰고 싶은 걸 좀 더 참고 짧게 끊어치기 시작해요. 그런 식으로 미리 답안 분량도 체크해 놓고 쓰셔야 되거든요. 그거 할 때 기준이 뭐냐면 1점당 1.2줄인데 실제로 그냥 한 줄 잡으시면 된다 그랬어요. 물론 이제 본인 스타일대로 이건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그냥 한 줄 잡거든요. 계산이 귀찮으니까. 자, 근데 똑같은 사례 쟁점이고 똑같은 거 물어보는 거고 똑같은 거 쓰는 거예요. 논리 구성도 똑같고 답안 기제 똑같은데 사법시험 사례 같으면 몇 줄을 잡냐면 사시 쟁점이랑 변호사 시험 쟁점이랑 다른 거 없어요. 답안 쓰는 것도 똑같습니다. 구성도 똑같아요. 근데 제가 시험 볼 때는 요거를 몇 줄을 잡냐면 2.5줄을 잡았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오늘 준 문제 있죠? 이거 사법시험 집모하더라도 문제 똑같이 들어가요. 달라지는 거 없어요. 사례 문제는 아예 똑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우리가 쓴 답안에서 1점당 2.5줄이라는 얘기는 2배예요. 똑같은 쟁점에 대한 포석 결론을 내릴 때 답안 분량 자체를 옛날 사법시험 같으면 2배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옛날 사법시험은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학판검 쓸 때 학설 같은 것도 내용 다 쓰고 검토도 대충 근거 한 줄 대충 구색 맞추는 게 아니라 앞에서 소개한 학설에 대한 논증이 들어가요. 논리적으로. 요런 건 요래서 안 되고 이런 건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내가 맞다 이런 거를 판례까지 비판해가면서 판례에 대한 막 반대견을 일부러 빼가지고 논리적인 흐름과 내 논리적 완결성을 답안에서 보여주는 게 득점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사법시험 답안 그리고 여러분들 책 같은 게 다 옛날 사시책에서 내려오는 것들의 기본은 그러니까 책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2.5줄 분량으로 다 써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다 쳐내야 돼요. 학설 같은 거 내용 쓰고 싶어도 그냥 못 쓰는 거예요. 차선이지만 최선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답안은 시간 싸움이고 답안지 분량 공간 싸움이요. 사법시험 때는 답안지 분량 신경 쓰라는 얘기까지는 안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시험은 생각보다 이게 중요합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쓰고 싶은 말이 많아지기 때문에 결국 항상 마지막에 피드백은 시간 부족해요, 답안 공간 부족해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제대로 한 사람일수록. 그래서 아예 처음 공부할 때보다 학판검 같은 게 다 끊어치라고 그러는 거고 이거는 특히 민사도 마찬가지고 공법도 마찬가지. 특히 민사로 가면 민사는 형사나 공법보다 짜잘한 쟁점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끊어치는 게 더 극단적으로 들어가요. 공법 같으면은 법리 포석 구성을 깨지 않거든요. 형사랑 공법은. 근데 민사 같으면 너무 이제 공간이 부족하고 쓸 게 많으니까 요것도 날려버립니다. 여기에 쓸 법리 기재를 키워드만 사안 포섭에 녹여서 이렇게 가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민사 답안이 좀 더 기술적이고 답안 쓰기 더 어려워요, 실제로. 근데 기본적인 틀은 똑같거든요, 중요 쟁점에 대해서. 그래서 요거는 좀 생각해두고 가셔야 되고요. 앞으로 답안 쓰실 때 기본적인 틀을 맞춰 놓으셔야 돼요. 틀을 맞춰 놓은 상태에서 쟁점별로 내용은 달리 채워 넣는다고 접근하셔야지 내가 딱 공부할 때 분량이 한정이 되고 외워야 될 포인트가 잡힙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로 가죠. 자, 1문으로 가셔가지고요. 자, 실제로 우리가 분설 문제니까 문제가 좀 짧게 잡히기도 하지만 실제 문제가 더 길기도 해요. 근데 길든 문제가 짧든 길든 추천하는 거 뭐야? 마지막에 물음부터 읽으셔야 돼요. 설문 부름부터. 형법 같으면 지금 갑과 을의 죄책을 논하시오 이렇게 써있죠. 거기부터 읽고 역으로 다시 첫 줄로 올라가가지고 사실관계를 읽는 거를 추천합니다. 뭐 꼭 이래야 된다는 아닌데 웬만하면 그게 나아요.
형법 같으면 그래도 그냥 두루뭉실하게 갑을병 죄책을 물어본다 했으니까 뭐 설문부터 있는 게 크게 의미가 없다 하더라도 특히 절차법, 형소법 문제, 또 형법 실체법에서도 이런 경우에 한해서 아니 뭐 이런 경우 저런 경우 나눠가지고 검토할 때 설문이 분설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실관계부터 읽으면 형법이든 형소법이든 요것도 문제될 것 같고 저것도 문제될 것 같고 내가 공부한 게 이렇게 많기 때문에 검토할 게 너무 많아져요. 근데 설문부터 딱 읽으면 형소 같으면 어떻게 써줘요? 긴급체포의 적법성을 논해라라고 설문에 써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역으로 사실관계를 읽으면서 체포 절차가 나오면 긴급체포 적법성은 결국 긴급체포 요건 검토, 긴급체포 절차 검토죠. 그럼 사실관계에 이 사람을 수사기관이 체포했다라고 나오면 어떤 거를 내 머릿속에서 검토할 필요가 없어요? 이 체포의 법적 성격을 통상체포로 볼 건지 현행범 체포로 볼 건지 긴급체포로 볼 건지를 먼저 떠올린 다음에 통상체포는 영장 받은 게 없으니까 현행범 체포는 현행범이 아니니까 이런 거를 내 머릿속에서 검토할 여지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왜? 문제 자체에서 설문에서 긴급체포라고 종류를 찍어줬으니까 나머지 체포 종류 같은 건 내가 사실관계 읽으면서 머릿속에 떠올릴 여지도 없죠. 그래서 설문부터 읽으셔야 돼요. 그런 문제를 설문을 안 읽고 읽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현행범 체포도 될 것 같으면 현행범 체포 요건 검토 이렇게 막 가는 거고 긴급 체포 될 것 같으면 긴급 체포 요건도 추가로 그러니까 하나 긴급 체포만 검토하면 될 거를 문제 읽으면서 나머지 사고가 너무 열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특히 절차법 쪽으로 갈수록 더 그렇고요. 실제법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구구절절이 사실관계가 붙는 문제일수록 근데 우리 딱 변호사 시험이 딱 구구절절이 사실관계 기문제거든요. 가장 전형적으로. 그런 문제일수록 밑에서 뭘 물어보는지 설문부터 딱 읽어서 이 문제에서 쟁점 키워드 논의하는 게 요거구나라고 딱 키워드로 한정을 시킨 다음에 역으로 사실관계를 읽으면서 문제를 푸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물론 이제 본인 스타일이 그냥 사실관계부터 읽는 게 나는 낫다 싶으면 그렇게 가시면 되는데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난 이게 낫겠다 하는 거 없으면 웬만하면 설문부터 읽는 게 나아요. 자, 어쨌든 갑과 을의 죄책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사실관계 병이라는 제3자가 나오면 그 사람의 죄책 관련은 내가 구구절절히 판단하면서 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 안정을 위해서라도 형법들 이렇게 밑에 설문부터 읽고 갑니다. 자, 그리고 문제 자체는 전형적이죠. 전형적인 문제 그냥 2개 이어놓은 거죠. 자, 위로 가셔가지고요. 조직폭력단 구성원 을은 조직 배신 A, 모텔의 장기 투숙 알아내고요. 을은 갑에게 A를 혼내주되 평생 후회하도록 살도록 허리 아래 찌르고 특히 어쩌고 병신을 만들어라 중상해를 교사해요. 요런 것들은 요렇게 멘트만 써주면 요걸 중상해 교사로 포섭할지 살해 교사로 포섭할지가 애매할 수도 있으니까 출제자가 지금 찍어주는 거죠. 교사 자체는 중상해를 교상으로 찍어준 거니까 여기는 검토 대상이 아니에요. 자, 이에 갑은 찾아 들어가 자고 있는 사람 쇠파이프로 머리를 수차례 내리치고 낫으로 팔과 다리를 수차례 찌르죠. 자, 그래서 바로 여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죽이려고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잡히는 거죠. 자, 말은 죽이려고 한 거 아니야. 단순히 중상해가 아니라 중상해라는 건 사람이 살아야 되는 거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죽는 거죠. 자, 말은 이렇게 하는 거고 이제 이걸 법리적인 멘트로 정리를 하면 살인죄에 있어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냐고요. 우리가 정리한 쟁점 키워드는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의 구별 기준 문제. 자, 그럼 이렇게 딱 쟁점 떠오를 순간 이미 합판검이 떠올라야 돼요. 용인설, 감수설 등 써주고 가능성을 써주고 판례태도 용인설, 생각건대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용인설이 타당하다까지 이미 답안에 법리기재할 게 합판검으로 쫙 정리가 끝나 있어야 돼요. 그 정리가 안 끝나 있으면 이번 이순환 때 그걸 끝내셔야 돼요. 진도 맞춰가지고 그냥 예습으로 해가지고 그 정리를 끝내고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뭐야, 사람 머리를 쇠파이프로 내리치고 낫으로 이걸 한 번도 아니고 수차례까지 찌를 정도면 자, 두 가지가 나와야 돼요. 인식 있는 과실과 미필적 고의에 있어서 차이가 없는 부분이 어떤 부분? 결과 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둘 다 있는 거고 이 두 개의 구별 기준은 뭐예요? 용인설에 따를 때 인식과 의사가 고의의 내용이죠. 인식은 똑같고 주관적 의사까지 인정해서 고의가 인정되면 미필적 고의인 거고
인식만 있고 추호도 의사가 없다 그래버리면 인식이 있는 과실에 불과하다예요. 이런 것들이 포인트가 잡혀 있어야 내가 사안포섭에서 구구절절히 검토할 포인트는 뭐야? 우리 사안에서 행위자가 인식은 충분히 있었고 이런 거를 점등을 고려해 봤을 때 죽어도 어쩔 수 없지라는 내심의 용인하는 의사 또한 인정된다 할 것이다라고 멘트가 나와야 돼요. 가끔 답안 보면은 쟁점에 대한 이유가 더 떨어져가지고 충분히 죽을 수 있는 걸 인식했으니까 고의 인정된다 이렇게 써버리는 답안이 있어요. 그건 사안포섭이 이상한 거죠. 논의 자체, 쟁점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거야. 그런 것들이 사안포섭 같은 거 할 때 문장 설치에서 은근히 드러납니다. 어차피 채점하는 사람들은 평생 그것만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대충 딱 읽으면 각이 나와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최대한 내가 제대로 공부해서 맞춰 쓰고 있습니다. 티를 내줘야 됩니다. 자, 어쨌든 살인에 있어서 고의 인정 여부를 논하고 이미 결론까지 나와요. 이 정도 되면 충분히 미필적 고의까지는 인정할 수 있는 사안이죠. 그래서 피해자에 대한 살인죄 성부를 논하는 게 맞구나요. 고의를 논해야 이걸 살인죄로 내가 포섭할 건지 아니면 과실범으로 결과적 가중범 등으로 취급할 건지 죄명이 잡히는 거니까 이걸 먼저 잡고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이어지죠. 자고 있던 사람은 A가 아니라 B였다예요. 참 여기서 뭐가 들어가요? 구성요건적 착오가 들어가죠. 자, 그리고 형법 시간에 이 착오가 여러분들 은근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일단 기본을 어떻게 잡아요? 유형화를 좀 시키라 그랬죠? 지금 이 순환 오면 새로 배우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제가 이런 식으로 추가 설명하는 것들 있죠? 이미 이제 답안에서 논하는 것들을 이렇게 뭐 막 필기 같은 거 딸 것도 없고 이미 내 머릿속에 정리가 끝나 있어요. 뭐 어떻게 접근하는 게 제일 이상적이냐면 지겨워야 돼요. 아, 저 얘기를 또 하고 있니? 막 이렇게 돼야 돼요. 약간 생소하고 아 저런 게 있었어라고 하면은 그건 비정상이고 그걸 빨리 이제 메꿔가지고 복습해서 채우셔야 됩니다. 자, 뭐 금지착오, 위전착오 이런 거 말고 구성요건적 고의 관련해가지고 구성요건적 착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착오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거야? 고의의 요소로서 인식한 사실과 실제로 행위자의 행위에 따라 발생한 사실이죠.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이 불일치하는 게 착오예요. 우리 사안도 뭐야? A라는 사람을 죽이려고 인식했죠. 행위에 나아가는데 실제로 죽은 사람은 B라는 다른 사람이다 해서 인식사실과 발생사실 피해자의 동일성에 있어 착오가 일어나잖아요. 자, 이런 착오를 여러분들 세 가지로 구별하셔야 돼요. 유형을. 이건 수험적인 구별이에요. 이론적인 구별은 학부 교수님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막 기함하시거든요. 자, 근데 수험적으로는 내 머릿속에서 요걸 잡으셔야 돼요. 세 가지 정도로 구별해서 어떻게 구별해요? 구별 기준을 항상 구별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해결 방법에 따른 구별이에요. 구성요건적 착오 케이스가 떴을 때 내 답안에 어떤 법리를 설치해서 어떤 식으로 포석 결론을 내릴 건지 박아 넣을, 채워 넣을 그 법리 부분을 해결론을 뭘로 쓸 거냐예요. 여러분들이 구성요건적 착오라 그러면 하도 객관식 공부에 익숙해가지고 우리는 항상 객관식부터 공부하니까 이걸 먼저 떠올리시는데 이건 후순위예요. 순서대로 이 케이스 아니구나, 이 케이스 아니구나 했을 때 마지막에 이제 부합이론 가지고 해결하자고 하는 겁니다. 왜? 항상 규정, 법학이니까 명문 규정이 있으면 입법적으로 규정대로 해결하는 거고 규정이 없거나 애매하면 이제 뭐야? 해석과 이론과 판례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13조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를 말하는 거예요? (13조) 케이스도 구성요건적 착오라고 얘기를 하죠. 광의의 구성요건적 착오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도 구성요건적 착오란 멘트가 나왔을 때 요걸 말하는 건지 요걸 말하는 건지를 머릿속에서 구별하면서 읽어야지 그게 안 헷갈리거든요. 자, 13조 케이스는 뭘 말하는 거예요?
애시당초 나는 범죄를 저지른다는 인식 자체가 없어요. 사람을 죽인다는 인식 자체도 없는데 내 행위 결과 실수로 사람이 죽어버리는 거죠. 그럼 13조에 따른 해결은 뭐야? 13조 베끼면 뭐야? 13조가 뭐야? 고의잖아요. 고의. 범이 고의죠. 고의 없는 행위는 고의범으로 처벌하지 않고 과실범 처벌 규정이 있는 경우만 특별히 처벌해요. 그럼 나는 죽일 생각도 없었는데 사람이 실수로 죽어버리면 첫 번째 결론은 뭐야? 13조 본문에 따라서 고의범인 살인죄는 성립 여지 없고 다만 과실치사죄 성부를 추가 검토해요. 과실범 처벌 규정이 있으니까. 자, 손괴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결과적으로 남의 물건을 손괴 부셨어요. 근데 뭐요? 나는 부실 고의 자체가 없는 케이스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13조 본문에 따라서 고의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고의범은 손괴죄 성립 여지 없고 단서를 검토해봤더니 어떻게 돼요? 우리 형법상 과실 손괴에 대한 처벌 규정 자체가 특별히 처벌한 규정도 없죠? 존재하지 아니함과 최종 결론은 불가벌로 빠지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구성요건적 착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13조에 따라 해결하는 케이스, 그냥 13조에 따라 고의범 X, 과실범만 추가 검토하죠. 끝나버려요. 자, 그 다음에 15조 1항 케이스는 뭐야? 원래 15조 1항으로 포섭하는 케이스도 부합이론에 따라 해결할 수 있는 케이스인데 딱 이 한 유형만 우리 입법자가 형법에서 따로 떼가지고 15조 1항 해결론을 집어 넣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론으로 해결하지 않고 그냥 15조 1항 직접 적용으로 포섭하고 해결하고 끝내는 겁니다. 자, 어떤 케이스? 나는 그냥 옆집 아저씨 죽이는지 알고 찔러 죽였는데 죽은 사람이 아이고 우리 아버지네요. 경한 보통살인의 고의로 중한 존속사의 결과 발생이죠. 자, 그러면 15조 1항에서 뭐라고 규정해요? 그런 경우 중한 사실에 대한 인식 없으면 중한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경한 범죄의 구성요건 해당성만이 인정된다가 15조 1항에 따른 해결이에요. 15조 1항이 만약에 우리 형법에 없다 그러면 방금 케이스는 뭘로 가요? 부합이론으로 가요. 추상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 방법의 착오 해가지고 미수와 과실의 상경이니 뭐니 해가지고 그 부합이론 법정적 부합설로 푸는 거 있죠? 원래는 그쪽으로 부합이론을 해결할 건데 이론 전에 뭐야? 15조 1항이 뭐야? 법의 규정이 있잖아요. 그냥 규정대로 이거의 구성요건 해당성만이 인정된다 해서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법시험 답안 같으면 답안 어떻게 쓰냐면 이 케이스가 출제가 되면 부합이론에 따른 해결을 먼저 소개하고 하지만 15조 1항이 있으니까 15조 1항 끝 이렇게 가요. 굳이. 근데 우리 답안은 그런 거 굳이 필요 없는 거 논할 필요 없어요. 결론 영향도 없는 거. 15조 1항에 따라 요거 구성요건 해당성 인정돼서 끝나요. 실제로 사례시험 풀다 보면 요런 거 포섭할 일 은근히 많습니다. 다음 시험에 또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야? 13조, 15조 1항 가지고 해결 안 되는 케이스를 부합이론 가지고 푸는 거예요. 부합이론 딱 뭐야? 인식한 사실도 범죄의 구성요건 해당성 인정되고 발생한 사실도 일정 범죄 구성요건 해당성 인정되는데 이게 사실적으로 불일치하는 거예요. A에 대한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실행에 나아가서 A를 죽인다는 인식을 가지고 범행을 했는데 아이고 B가 죽어버려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부합이론에 따르면 어떻게 돼요? 자, 부합이론에 따른 답안 구성이 어떻게 돼요? 법리 구성? 자, 이것도 시험용이에요. 부합이론에 따라서 포섭을 해야 되는 문제가 출제가 되면 내 답안에서 검토 순서가 어떻게 돼요? 일단 쟁점 정리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사안은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이 불일치하는 구성요건적 착오에 해당하고 살인이고 이 사람을 저 사람으로 오인한 케이스므로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에 해당한다요.
살인이고 A를 인식하고 A를 향해 총을 쐈는데 빗나가서 B가 맞은 케이스므로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다요. 개를 죽이려고 총을 쐈는데 사람이 맞아 죽어버린 케이스므로 추상적 사실의 착오고 객체 동일성이니까 객체 이런 식으로 착오의 유형을 먼저 확정 특정해서 잡아주고 이런 착오의 해결과 관련해서 어느 경우에 한해서 고의 전형을 인식 사실에 대한 고의를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로 전용을 인정할지와 관련해서 부합 이론이 문제된다. 키워드 정리 써주고 구구절절히 이론 학설 이름 팔레트도 간단하게 구구절 쓰지 말고 간단하게 써서 법정적 부합설 판례 속에 법정적 부합설 타당하다 해서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 전형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발생한 사실에 대한 무슨 죄가 성립한다 또는 무슨 죄의 구성 요건 해당성이 인정된다로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착오 유형 잡고 부합 이론 소개해서 포섭하고 결론 내리면 된다로 갑니다. 착오 유형을 먼저 확정하고 잡는 이유가 뭐야? 생각보다 여기에 개별 쟁점이 추가되는 케이스들 있죠. 교사 정범에 있어가지고 정범의 객체의 착오를 교사범에 있어서 객체의 착오로 볼 거냐 방법의 착오로 볼 거냐. 간접 정범도 똑같은 쟁점이 있죠. 그 쟁점 논의가 어디 추가되는 거야? 여기 추가되는 거야. 그쵸? 그거를 방법의 착오로 볼 거냐 객체의 착오로 볼 거냐 논의잖아요. 여기서 그걸 잡아놔야 부합이론 소개하고 고의 전형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10조 3항 뭐예요? 원자행위 관련해가지고 케이스 딱 하나 정리하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있어가지고 술 먹을 당시 술에 만취해가지고 사람 찌를 당시에요. 술에 만취해가지고 사람을 객체를 착오해가지고 B를 A로 오인하고 찔러버렸을 때 요거를 객체의 착오로 볼 거냐 방법의 착오로 볼 거냐 관련해서 원자행위에 있어서 책임 비난의 근거와 그에 따른 실행의 착수시기 문제가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쟁점을 구구절절히 논해주고 여기서 객체의 착오다 방법의 착오다 첫 번째 결론을 내려준 걸 바탕으로 부합 이론을 추가로 논하고 법정적 부합설에 따를 때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 전형을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구성이 먼저 잡혀 있어야지 추가되는 쟁점을 채워넣을 생각을 한다고. 이 구성 자체가 안 잡혀 있는 상태에서 막 원자행위 응용 케이스 같은 걸 풀어버리면 답안을 쓰다가 이제 꼬이게 됩니다. 중원부원하다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본 틀을 항상 맞춰놓고 가는 거예요. 단 얘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 좀 맞아보죠. 자, 그래서 또 이게 즉사했음에도 상관없는데 즉사지 않고 B는 갑의 위범행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했고요. 자상이에요. 칼로 찔린 걸 자상이라고 하죠. 인하여 급성심부전증 발생 B 어쩌고 저쩌고 억제해야 되는데 자 이거 판례 사실관계 연결해 놓은 거죠. 콜라 김밥 금식 기간에 함부로 먹은 탓 폐혈증 합병증으로 사망이에요. 딱 이 케이스는 어떻게 돼요? 행위와 사망 결과 발생 사이에 피해자의 먹으면 안 되는데 먹어버리는 과실행위 제3행위가 개입되죠. 그럼 딱 이 케이스 전형적인 어떤 케이스? 비유형적 인과 과정에 있어가지고 객관적 귀속을 인정할 수 있을 거냐에 대해서 본질적인 경우, 비본질적인 경우 예견 가능성 가지고 판단하는 그 비유형적 인과 과정에 대한 해결론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런 판례 사실관계 나오면 판례대로 그냥 결론 맞춰놓고 가는 겁니다. 이 정도는 충분히 합병증 가지고 죽을 수 있다. 행위자 입장에서 예견 가능하므로 객관적 귀속을 인정할 수 있다 쪽으로 가죠. 자, 그래서 갑과 을의 죄책으로 갑니다. 자, 밑에 이제 해설로 가셔가지고요. 그럼 어느 정도 이제 쟁점과 쓸 건 이미 정리 끝나 있고 쟁점하고 쓸 법리 떠올랐으면 이미 사안포섭에 따른 결론 기다 아니다까지 잠정적으로 다 끝나 있어요. 그럼 답안을 쓰기 전에 쟁점과 결론을 잠정적으로 다 찾아놓고 답안을 쓰기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기록 시험 볼 때도 메모를 완성을 했다 그러면 쟁점하고 증거관계 정리하고 최종적인 결론까지 다 찾아놓은 다음에 답안을 쓰기 시작하죠. 메모 용지에 따로 메모를 안 할 뿐이지 사례 답안도 기록 답안처럼 쟁점과 결론을 1차적으로 다 결론 찾아놓고 내려놓고 답안을 쓰셔야지 시간 안에 수정 없이 답안이 들어갑니다.
가끔 보면은 바쁘니까 그냥 답안 쓰면서 못 찾은 거 찾아야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답안을 쓰는 걸 습관 들이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답안 써놓은 걸 보면 막 지우고 수정하고 추가하고 난리가 나요. 왜냐면 쓰다 보니까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려면 시간이 날아가니까 쓴 거를 지워버리는 순간 이거는 시간 낭비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 쟁점과 결론은 찾아놓고 답안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으로 이제 해설로 가셔가지고 이걸 잡으셔야 돼요. 당장에 여러분들 이게 답안 쓰는 게 훈련이 안 돼 있으면 멈칫하는 게 딱 뭐야? 갑부터 쓸 건지 을부터 쓸 건지가 일단 멈칫이에요. 그렇잖아요. 생각보다 요거 대목차 잡는 거 누구부터 논하고 그 사람에 대한 세분목차를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세요. 이게 뭐 정해진 법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 근데 원래는 그냥 구색만 맞으면 돼요. 뭐 어떻게 쓰든 쓸 내용만 잘 들어가면 득점하면 남은 지장이 없다고 하긴 하는데 지켜야 되는 포인트가 몇 개는 있어요. 자,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야? 이런 식으로 교사범과 정범이 있으면 갑을병 순서니까 갑부터 쓰는 게 아니에요. 교사범인 을과 그에 따른 정범인 갑이 있으면 누구의 죄책을 먼저 쓰는 게 원칙이에요? 이 원칙은 웬만하면 깨지지 않아요. 정범부터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갑부터 써야 돼요. 왜 정범부터 쓰고 나서 교사범을 써야 돼요? 우리가 이런 협의회 공범 관련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법리 중에 하나가 뭐야? 제한종속 형식이에요. 공범 종속성서를 전제로 종속의 정도에 대한 불법 종속이죠. 제한종속 형식이죠. 이게 왜 가부를 쓰는 순서의 기준이 돼요? 정범의 불법을 먼저 검토해야 뭐가 잡혀요? 죄명이 잡혀요. 정범한테 살인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된다. 중상해 또는 상해 치사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된다라고 불법을 먼저 검토해야 내가 답안을 논함에 있어 살인죄의 교사범 성부, 상해 치사죄의 교사범 성부, 교사범의 죄책이 잡혀요. 그러니까 당연히 정범의 죄책을 먼저 논해서 정범한테 살인죄가 성립한다라고 1차적인 결론을 내려줘야 내가 답안을 쓸 때 그 다음에 교사범에 대한 죄책에서 누구에 대한 살인죄의 교사범 성부를 논해보자. 멘트가 정리가 돼요. 일단 이거를 만약에 교사범부터 써버리면 무슨 사달이 나요? 가정을 해야 돼요. 아래에서 추가로 검토하는 정범인 갑에게 살인죄가 성립함을 전제로 살인죄 교사 이렇게 가야 돼요. 근데 그게 실제로 안 써집니다. 써서 막 꼬이고. 그럴 것 같으면 당연히 누구부터 쓰는 게 정상인 거야? 정범부터 쓰고 정범한테 잡힌 불법을 기준으로 해서 교사범의 죄책을 논해야 논리적인 흐름이 잡히고 답안 쓰면서 안 꼬이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갑을병정 순서는 무시해요. 은근히 생각보다 을부터 쓰는 답안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교사범, 정범이 있으면 무조건 정범부터 쓰는 거고 당연히 방조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리고 어떤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수험적으로 이론적으로는 교사 정범을 예로 드는데 자, 실제로 어떤 경우도 있어요?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 중에 갑과 을과 병이 절도를 공모해요. 그리고 사실관계는 항상 얘를 주모자로 넣어주죠. 기능적 행위지배를 갑한테 넣어주죠. 사실관계로. 자, 그리고 나서 실제로 이제 실행행위 D-Day가 됐으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됐는데 갑이 나는 허리가 아파서 뛰지도 못하니까 팔팔한 니들끼리 좀 훔쳐오렴 해가지고 을과 병만 실제로 실행행위 현장에 나와가지고 절도를 해요. 그리고 시험 문제는 갑, 을, 병의 죄책이죠. 자, 근데 이거는 지금 교사 방조 문제가 아니라 지금 공모 공동정범, 합동모의 공동정범, 공동정범 문제거든요. 그럼 이 경우에도 결국 시험 답안에서 갑을병을 논하면서 기준은 뭐야? 교사정범 제한종속 형식 기준은 될 수 없고 보통 이제 수험적인 정리는 표현을 어떻게 써요? 범행의 객체 피해자의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쓰고 그 다음에 먼 사람 쓰는 거예요.
지금 범행의 객체 피해자에 가장 가까운 사람은 을병이죠. 을병도 만약에 죄책이 달라질 여지가 있으면 을병 중에서도 가까운 사람부터예요. 을이 밖에서 망을 받고 병이 실제로 들어가서 훔쳐나온 거면, 그리고 을병의 죄책을 뭔가 달리 논할 게 있으면 직접 들어간 병부터 쓰고 밖에서 망본 을 쓰고 그 다음에 나아가지더나 값 쓰는 거예요. 차근차근 가셔야 돼요. 수험적인 정리는 범행의 객체 피해자의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그 다음 먼 사람 순서대로 검토한다가 결론이에요. 요거를 기준으로 잡으시면 웬만한 목차 잡는 건 헷갈릴 것도 없습니다. 자, 방금 한 얘기가 왜 중요해요? 어차피 이제 이쟁점 할 때도 나오긴 하겠지만, 을병의 죄책을 논할 때 무슨 쟁점이 들어가요? 합동범의 본질 논의가 들어가요. 현장설이죠. 현장설에 따른 결론은 뭐야? 일반 공동정범에 대한 가중 요건이 들어가요. 특수절도는 합동범은. 그래서 공모와 실행행위 분담만 있으면 원래 공동정범인데, 합동범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실행행위 분담에 현장성을 추가 요건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거 논의 써주고, 을병은 현장에서 실행행위 분담해서 공모한 대로 절도까지 나아갔으니까 특수절도죄다라고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갑죄책이 어떻게 검토가 돼요? 방금 논의한 현장설을 인용기재합니다. 앞서 살펴본 합동범의 본질에 대한 현장설에 따르면 현장에 나아가지 아니한 갑에게는 특수절도는 성립여지 없다가 논의의 출발이에요. 특수절도가 안 되고, 그럼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아가지도 않았으니까 그냥 교사 정도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이런 주모자를 단순 공범으로 처벌하는 거는 법감정에 반한다 할 것이면 어떻게든 정범적 격을 인정시키기 위해서 을병의 특수절도에 대한 공동정범 인정 여부 논의예요. 특수절도가 안 돼서 공동정범이라도 논해보자라는 게 이 합동범의 공동정범에 대한 논의의 출발 쟁점 키워드 정리가 돼요. 그런 걸 쓰는 게 문제제기고 제대로 된 쟁점 정리거든요. 그렇게 써놓고 이제 긍정설, 부정설 팔레트도 해가지고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에 또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특수절도의 공동정범이 된다가 갑의 죄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답안도 당연히 어떻게 돼요? 갑부터 쓰는 순간 망해요. 답안지를 읽어오면 정말 한 10명 중에 한 명, 한 20명 중에 한 명 정도 갑을병을 쓰는데 갑부터 쓰는 답안이 있거든요. 그건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답안은 일단 망한 거예요. 목차부터 망한 거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답안은 전체 배점도 그냥 어떻게든 점수 줘보자. 이게 약간 이렇게 접근하게 돼요. 그래서 항상 이런 것들을 자기가 수험적인 기준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범행의 객체에 가까운 사람부터 가요. 왜 그러냐면 방금 케이스도 기술적으로 어떤 걸 날려버릴 수 있는, 아까 얘기했죠? 얘는 밖에서 망을 보고 얘가 직접 들어갔는데 이게 담벼락 바로 밑이 아니라 또 여기서 막 3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그냥 무전기로 막 해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어떤 걸 넣어줄 수 있어요? 둘이 실제로 절도를 했고 그 과정에서 을한테 억지로라도 현장성을 부정하는 사정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럼 결론이 어떻게 바뀌어요? 합동범의 본질에 대한 현장설 논하는 건 똑같고 현장설에 따르더라도 어떻게 돼요? 병은 현장성이 인정되지만 을은 현장성이 인정이 안 되면 결론이 어떻게 바뀌어요? 특수절도가 안 돼요. 특수절도가 안 되고 그냥 을병은 절도죄의 공동정범이 돼버립니다. 을병한테 절도죄의 공동정범이 인정돼 버리면 거기에 따라서 갑에 대한 죄책에서 쟁점이 뭘로 바뀌어요? 합동범의 공동정범이 아니라 공모공동쟁범 쟁점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런 것들이 약간 사례시험에서 장난치는 포인트거든요. 근데 이거를 을병부터 차근차근 논하고 여기서 특수절도가 되냐 안 되냐 1차적인 결론에 따라 갑의 죄책에서 메인 쟁점이 바뀌는 건데 요게 갑을병 논하는 순서가 바뀌어버린 순간 답안이 이제 막 꼬이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시험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형법 문제가 먼저 나오잖아요. 형법에서 이렇게 한번 꼬이면 그게 이제 심리적으로 압박이 생겨가지고 뒤에 답안이 다 꼬입니다. 실제 시험에서. 이렇게 첫머리를 잘 잡으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지금 답안에 딱 초입이잖아요. 힘들게 막 몇 시간짜리 시험에서 막 30분, 1시간 동안 문제를 꾸역꾸역 풀어놓고 이제 답안을 얼른 써보자 딱 하는데 여기서 사람이 꼬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잘 잡아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1페이지로 가죠.
자, 정범 가배죄책입니다. 자, 1번 일단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부터 논해야 돼요. 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내가 이하 답안에서 이 죄의 어쩌고저쩌고 죄명이 잡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죄명을 특정하는 쟁점을 먼저 논해주는 게 좋아요. 자, 이제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의 구별 기준. 이제 이런 학판권 메인 쟁점에 대한 세부 설명을 생략합니다. 다 이제 했으니까. 자, 그래서 용인설이 타당하고요. 자, 사안 검토 보세요. 인식과 내심에 용인하는 의사예요. 아무리 짧게 쓰더라도 고의는 뭐와 뭐다? 인식과 의사로 구성되는 거죠. 인식도 있고 의사도 있으니까 고의 인정된다. 아무리 짧게 쓰더라도 그 정도 멘트는 차근차근 나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갑에게 살인의 고의는 인정된다고요. 자, 살인 고의 인정을 전제로 자 2번으로 가죠. 구성요건적 착오의 해결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문단 보세요. A를 살해하려고 했으나 B를 A로 오인하여 살해 범행에 나아간 것. 자, 착오의 유형 확정이죠. 살인, 구체적 사실의 착오. 이 사람을 저 사람으로 오인했다. 빗나간 게 아니죠. 객체의 착오예요. 착오의 유형을 잡아놓고 이러한 착오의 해결 관련, 자, 부합이론 키워드 설치를 정확히 하세요. 생각보다 부합이론 키워드 같은 거 못 쓰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객관식으로 그럼 다 때려 맞추는데 주관식 정의가 약해. 오히려 이런 것들이 하도 표만 때려 외워가지고. 자, 키워드는 뭐야? 인식 사실에 대한 고의를 발생 사실로 전용할 수 있는지, 전용을 함에 있어 구체적 기준 문제예요. 그래서 구체적 부합설은 구체적으로 부합하기만 하면 인정하는 거고, 법정적 부합설은 규범적 법정적으로 구성요건이나 죄질이 부합하면 인정하는 거고, 추상적 부합설은 추상적 가벌성이 있어서만 인정되면 다 인정해버리는 거죠. 뭐 내용 쓸 것도 없어요. 그냥 이름만 쓰시면 돼요. 자, 그리고 판례는 법정적 부합설 입장에서 판례멘트도 이 정도만 쓰시면 돼요. 생각건데 법정적 부합설이 타당하다. 구색만 맞추시면 돼요. 논리적 완결성은 이미 이름 쓰는 거에서 포기한 겁니다. 자, 첫 번째 문단에서 착오 유형 잡고 부합이론 쟁점 키워드 써주고, 두 번째 문단에서 견해 대리 판례 검토에서 법정적 부합설 타당하다죠? 그럼 이건 객관식으로도 맞추는 거잖아요. 자, 법정적 부합설에 따를 때 구체적 사실의 착오에 대한 객체의 착오이므로 고의 전용을 인정할 수 있다. 발생 사실에 대한 구성요건 해당성 인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구체적 사실의 구성요건적 착오 케이스 같은 거 답안 쓸 때는 항상 죄책 논의할 때 뭐가 들어가요? 누구에 대한 무슨 죄, 피해자 특정이 들어갑니다. 이제 형법 답안 같은 거 쓸 때 아까 1번에서는 그냥 살인죄의 고의 인정 이렇게 썼지만 결론을 2번에서는 어떻게 돼요? 발생한 B에 대한 살인죄 구성요건 해당성 인정이에요. 이거 답안 쓸 때 표현도 성립한다라고 쓰지 않아요, 지금. 왜냐하면 내가 아직 객관적 귀속 관련해서 추가 논의를 해야지 최종적 성립으로 가죠. 그래서 성립한다도 아니고 살인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쪽으로 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3번으로 가죠. 자, 비유형적 인과과정의 해결론이에요. 자, 형법 쟁점 정리할 때 배웠죠? 비유형적 인과과정 논의. 그러니까 지금 답안 해설에서 3번의 세 번째 문단이죠. 원래 이 쟁점을 논하기 전 선행쟁점으로 뭐가 들어가요? 형법상, 형법 17조죠. 인과관계의 의미 문제예요. 판례 태도는 상당 인과관계설이고요. 여기에서는 판례대로 안 가는 거죠, 우리가. 웬만하면 변시에서는 판례대로 그냥 답안 검토를 내려서 답안 포섭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딱 이런 식의 쟁점은 딱 특정해서 요거는 판례대로 가면 안 된다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도 특이한 거 정리하셔야 되는 거고, 여기서 뭘로 가요? 인과관계 의미에 대해서 판례는 상당 인과관계설이지만 생각건대 검토 결론은 합법칙적 조건설로 가죠. 여기는 상당 인과관계설로 검토 내리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왜? 내가 이하에서 논하는 답안 키워드에 항상 뭐가 등장해요? 객관적 귀속을 인정할 수
있다, 없다로 마무리가 되죠. 비유형적 인과과정의 결론이 예견 가능함으로 객관적 기속을 인정할 수 있고 예견 가능성이 없는 경우 객관적 기속이 부정해서 미수범 성립 평범하니 이렇게 객관적 귀속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는데 객관적 귀속이라는 키워드 자체가 합법칙적 조건설에서만 나오는 키워드예요. 상당인과 관계설은 그냥 전체적인 인과관계 유무를 따지는 거지 객관적 귀속이라는 용어 자체를 안 쓰죠. 그러니까 인과관계 의미에 있어가지고 굳이 차라리 안 써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굳이 논하는데 결론을 생뚱맞게 상당인과 관계설로 취해놓고 갑자기 그 다음 논의에서는 객관적 귀속 인정 여부를 따져버리면 읽는 사람 입장에서 논리적인 흐름이 아예 없는 답안이에요. 아니 인과관계는 상당인과 관계설을 취해놓고 갑자기 웬 합법칙적 조건설에 따른 객관적 귀속을 따지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상당인과 관계설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때려 외워서 쓰는 답안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딱 읽는 순간. 자, 그래서 쓸 때 정확히 잘 쓰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얘기가 이 답안보다는 오히려 어서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 객관적 귀속 관련해서 개별 쟁점 뭐 있어요? 합법적 대체행위 이론, 규범의 보호 목적 이론 있죠. 그런 이론들 자체도 다 어디서 파생된 쟁점이요? 합법칙적 조건설을 전제로 객관적 귀속 인정 여부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쟁점을 합판검을 잡을 때 판례 설시할 때 주의하라는 포인트가 뭐예요? 결론에 있어서는 객관적 귀속 인정 여부 고의 기수가 성립한다 안 한다 일치하지만 판례 멘트가 어떻게 들어가요? 판례는 상당 인과관계설을 취하면서도 규범의 보호 목적 이론과 동일한 결론을 취하고 있다고 봐요. 그 멘트 정리를 해가지고 표시를 해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주의해가지고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답안으로 보세요. 자, 첫 번째 문단. 그러니까 쓸 것 같으면 아무리 길게 써도 딱 이 정도가 한계예요. 여기서 더 늘려 쓰는 건 안 되고 정말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면 그 첫 번째 문단 인과관계 의미를 생략하셔야 됩니다. 자, 인과관계 의미 써놓은 거 보세요. 이 설명하려고 좀 추가로 써놓은 것도 있어요. 자, 판례는 상당히 인과관계에서 입장에서 판시하되 생각거대 검토 결론은 합법칙적 조건설로 가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비유형적 인과과정에 대한 논의의 출발이 두 번째 단락입니다. 우리 사안의 경우 갑의 행위 그리고 피해자 B의 사망 결과죠. 행위와 결과가 있어요. 그럼 살인 기수가 될 거냐 관련해서 제3의 행위인 피해자의 과실행위가 개입하였는 바 그리고 이제 마무리 멘트가 어떻게 끝나요? 우리 행위자 갑의 행위에 B의 사망 결과를 귀속시킬 수 있는지 이 결과를 행위에 객관적 귀속 인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 문제된다라고 쓰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기본 전제는 뭐가 깔려 있어요? 행위자와 행위와 발생한 결과 사이에 조건설적인 인과관계는 인정됨을 전제로 규범적인 객관적 귀속 인정 여부라고 했습니다. 이게 합법칙적 조건설이잖아요. 사실적인 인과관계는 조건설대로 판단하고 인과관계가 인정됨을 전제로 규범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객관적 귀속 유무를 따지는 거예요. 이 논의 키워드 자체가 다 지금 뭐를 전제로 써 있는 거예요? 합법칙적 조건설을 전제로 단어가 써 있는 거니까 인과관계 의미를 합법칙적 조건설로 써야 이게 말이 맞는 답안이래요. 헷갈릴 것 같으면 그 위에 첫 번째 문단을 차라리 날려버려야 돼요. 대신에 이제 완벽하게 쓰는 걸 정리해놓고 이제 짧게 끊어치는 걸로 가야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문단은 그냥 그대로 외워 쓰는 거죠. 선행행위 이행, 설정 위험, 방해받지 않고 실현되면 귀속. 다만 추가적인 위험 요소 창출한 경우는 두 가지로 끊죠. 역시 또 바쁘면 1번을 날려버리고 2번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요? 제3자의 통상적 과실 예견 가능한, 예견 가능성이 키워드죠. 객관적 귀속 인정. 자, 니은번입니다. 고의 중과실 천재지면 예견 불가능이죠. 딱 이 단어가 들어가고 비문만 아니면 돼요. 키워드 위주로 채점이 들어가니까 키워드를 집어넣어서 문장을 완성시켜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완벽하게 쓸 때는 3번의 세 문단을 다 쓰는 거고요. 가장 짧게 쓸 때는 첫 번째 문단 날려버리고 세 번째 문단에서도 2번만 잘 쓰시면 돼요. 결국 2번에서 기억, 니은 판단이 우리 사안포섭이니까.
그래서 이런 쟁점은 길게 쓰는 버전 하나, 가장 짧게 쓰는 버전 하나에서 두 가지 정도를 내가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완벽하게 정리해서 들어가겠다고 가는 게 제일 좋아요. 메인 쟁점인 거 시험도 이미 여러 번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A급 쟁점에 대해서는 꽉꽉 채워서 길게 쓰는 버전 첫 번째, 정말 바빠서 한 3.5점짜리 줄여 쓰는 버전 두 번째, 첫 번째 버전 쓸 건지 두 번째 버전 쓸 건지 시험장의 선택사항인 거고 미리 그거를 두 버전을 다 정리해서 들어가는 게 베스트입니다. 그럼 당연히 길게 쓰는 게 정리되면 짧게 쓰는 건 요거 쳐내버리고 나머지 요것만 짧게 이런 거 집어넣어가지고 정리하면 되겠다 공부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단락 사안포섭. 이건 판례대로 그냥 결론 가요. 사망할 수 있다는 거 통상 예견 가능하다 할 것인 바 객관적 귀속을 인정할 수 있다. 최종 결론 이제 구성요건적 차후 케이스니까 피해자가 들어가죠. B에 대한 살인죄 성립이에요. 죄책을 진다고 합니다. 뭐 고의 기소한 표현 같은 거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 자체는 가장 기본 문제 여러분들 그냥 메인 쟁점, A급 쟁점 3개를 붙여놓은 거에 불과합니다. 개별적으로 끊어보면 다 배웠던 거예요. 근데 요걸 이제 차근차근 쓰는 게 더 포인트인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교사범으로 갑니다. 3페이지로 가셔가지고. 자, 교사범한테도 지금 착오가 있죠. A를 중상히 하라 그랬더니 생뚱맞게 B가 죽어버렸잖아요. 자, 그러니까 구성요건적 착오는 똑같이 들어가요. 그럼 착오의 유형을 잡고 부합이론을 쓰는 건데 이미 정범에서 부합이론 써버렸으니까 인용기재만 하시면 돼요. 같은 한 장짜리 답안에서는 인용기재는 하는 걸 원칙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대신에 그건 인용기재하지만 뭐를 추가로 써야 돼요? 자, 아까 처음 얘기했죠? 여기 썼던 거. 구성요건적 착오가 나오면 착오의 유형을 먼저 잡고 그 다음에 부합이론대로 포섭이었어요. 그럼 이 사안에서도 마찬가지로 1번, 2번 보시면 을제책 1번에서 착오의 유형을 먼저 잡으려고 봤더니 여기는 추가 쟁점이 들어가죠. 정범의 객체의 착오를 교사범 간접 정범에 있어서 객체의 착오로 볼 건지 빗나간 방법의 착오로 볼 건지 견해드림. 자, 그리고 검토 결론은 어떤 걸로 써도 상관없어요. 왜? 우리가 부합이를 했다는 결론을 구체적 부합설로 갔으면 이게 객체의 착오냐 방법의 착오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지만 방법의 착오로 빼는 순간 결론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검토는 뭘로 가도 상관없습니다. 저도 답안 쓸 때 그냥 객체의 착오로 쓰는 경우도 있고 방법의 착오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뭘로 가도 상관없어요. 구색만 잘 맞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쨌든 학설, 검토설, 판례 없는 건 당연히 판례 생략이고. 자, 써주고, 자,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자, 인용기재 하는 것도 틀을 잡으세요. 인용기재 한다고 안 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써요? 앞서 살펴본 키워드를 써요. 부합 이론에 대한 그 다음에 결론을 써요. 법정적 부합설에 의하면 그 정도 멘트는 써주는 게 좋아요. 그쵸? 쟁점 키워드, 검토, 결론, 이름 쓰는 거예요. 앞서 살펴본 고의 전형 관련 부합 이론에 따른 법정적 부합설 아니면 판례 태도인 법정적 부합설에 믿겠다. 앞에 결론 내린 대로 인용해서 최종 사안포섭 바로 붙여 써버리는 거죠. 고의 전형 인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B에 대한 교사범 성부가 문제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가요. 3번을 먼저 써도 됩니다. 이건 순서가 중요하지 않거든요. 3번을 먼저 써가지고 살인으로 갈 거냐 중상의 치사 쪽으로 갈 거냐부터 써주고 그 다음에 1, 2번으로 가서 상관없어요. 피해자 이름 관련해가지고 요건 바꿔 써도 돼요. 자, 우리 3번은 뭐야? 또 자주 나오는 거죠? 교사한 내용에 대한 초과죠. 자, 법리 부분 보시면 합환금을 쓰는 게 아니라 경우의 수를 나누죠. 이렇게 경우의 수 나눌 때 동그라미 넘버링 같은 건 붙이라고 그래 일부러. 왜냐면 쓰기도 편하고 읽는 사람이 채점하기도 편해요. 다 끊어져 있으니까 답안 자체에서. 이게 우리가 소목차를 안 나누고 법리를 한 문단에 몰아 써버리니까 읽는 사람이 또 막 이렇게 끊으면서 원래 채점하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쓸 때 그냥 아싸리 내가 쓰기도 편해요. 1번, 2번 넘버링 같은 건 붙이는 게 차라리 낫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질적 초과, 양적 초과 나눠가지고 쓰고요. 이게 판례 입장이죠. 그래서 결국 또 판례를 같은 멘트를 쓸 수는 없으니까 마지막에 표현만 모두 붙여줘요. 판례 역시 같은 입장이다요. 아니면 아싸리 그냥 처음부터 판례는 요렇게 나눠서 판시하고 이렇게 써버려도 돼요. 그냥 쓰기 나름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사안포선보다 양적 초과 살인으로 가서 예견 가능, 그래서 상해치사죄가 성립한다고 하죠. 최종 결론 상해치사죄의 죄책을 진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을죄책이 지금 여러분들 주의하실 게 상해치사의 교사가 아니에요. 그냥 상해치사죄입니다. 상해치사죄의 정범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상해치사죄로 가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문으로 가죠. 자, 2문을 좀 쉬었다 갈까요? 자, 쉬었다가 4페이지 2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